반갑습니다. 저는 9월 정치화법 모의평가 해설을 맡은 박미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정치화법 정법러들 또 여러 의미에서 더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자, 우리 시험을 보면서 선생님 앞에서 총평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그 물음표들을 느낌표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어떤 단원을 공부를 아직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공부를 했던 단원이라도 이 부분은 아직도 물음표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선생님이랑 1번부터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은요. 요거 나왔죠?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들어가기 전에 여담인데 정말 요즘 세태를 딱 반영한 그림이 나와서 나 혼자 되게 뭐라 하지? 아, 이제 뭔가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싶었어. 원래는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막 학교 칠판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제 지금 요즘을 반영한 온라인 수업을 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교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복장 규정을 둘러싼 학교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걸 정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갑은 얘기해요. 학교 내에서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은 정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국가 고유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갑이 말하는 정치는요.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을은요. 아니요.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 역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양한 사회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이 의견을 조정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정치예요.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죠? 그럼 우리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누가? 갑의 관점이 좁은 의미의 정치가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합니까? 아니요. 적합하지 않죠. 왜요? 갑의 관점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보는 거죠. 왜요? 넓은 의미의 정치 뭔데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이 정치야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선지가 되겠죠.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더 다양하다라고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갑의 관점과 을의 관점 바꿔주셔야지 아마 옳은 설명이 될 겁니다.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화된, 이거 자주 나왔던 선지죠. 너무너무 자주 나온 선지.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갈등 해결 양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죠. 따라서 을의 관점은 갑에 비해서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1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5번 선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 우리 이것이 정치야 라고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게 되겠죠. 반면에 시민단체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야 라고 보는 것은 국가 고유의 활동에만 국한되어야 해 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5번은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따라서 우리 1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됐고요. 1번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선지도 어려운 문제 장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발문 보니까 법치주의 유형 붙고 있는 거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여러분 나눠보셔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민주주의에서 국가 권력은 주권자의 의사가 아니라 그래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된다. 그런데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의 행태가 보여주었듯이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법률의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했다. 다시 한 번 더 법치주의 유형 중에서 법률의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한 것은 어떤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겠죠. 자, 우리 형식적 법치주의를 통해 비민주적인 체제로 이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민주주의에서 요청되는 여기가 포인트.
인간의 존엄성 존중,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겠죠.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문제 있습니까? 쉽게? 문제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면 국가기관과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우리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는 거니까 1번은 옳은 설명.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여러분,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 즉 목적, 방법, 한계에 맞게 기본권을 제한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 없도록 해서 진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죠. 따라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체크했던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뭐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따라서 2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겠죠. 왜?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의 정당성은 고려하지 않으니까 형식적 법치주의가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강조하죠. 그렇죠. 둘의 차이점이 되는 거였죠. 따라서 4번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헌 법률 심사제 도입을 반대할 것이다. 누가? 실질적 법치주의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 바로 위헌 법률 심사 제도가 있었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2번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뭐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묻는 자주 나왔던 유형이지만 특히 2번 중에서 여러분이 2번 선지가 조금 생소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찾는 데에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 얘기해 드리면서 선생님이랑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도요. 헌법에 기본 원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문제들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중에 2가지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앞뒤에 단서 조항을 활용한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공동관심사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자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여기가 포인트죠. 국가 권력이 본래 국민의 것이다. 오케이. 권력은 결국에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주권을 누가 갖는다? 국민이 갖는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는 무엇이다? 국민 주권주의다. 라고 하는 거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국가는요, 국민의 생활 능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의무를 진대요. 누가요? 국가가요. 이제 조금 감이 오죠. 어떤 기본 원리일지. 이것의 실현과 관련된 국민 생활의 안정, 실질적 평등의 실현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2가지 체크해봤어요. 이 2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나는 무엇이다? 복지국가의 원리이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에 이 문제를 풀 때 1번 선지에서 물음표 띵 올라왔던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자주 봤던 선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단계만 더 높여서 생각을 해보세요. 균형 있는 지역경제 육성 정책의 근거. 자, 우리 균형 있는 지역경제 육성 정책이라는 건요, 정말 쉬운 표현은요, 낙후된 지역 없이 좀 낙후된 지역도 끌어올려서 균형 있는 지역경제 육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겠죠.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결국에 이 부분은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을 의미할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로서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복지국가의 원리인 나와 연결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투표제를 둘 수 있다. 정답이죠.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3번의 정답은 어렵지 않게 2번. 자, 우리 3번, 4번, 5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으로 하여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원리, 가입니까, 나입니까? 둘 다 아니죠. 그럼 뭐였죠?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3번도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 결국에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개념이죠? 바로 권력, 분립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 권력 분립의 궁극적인 목적 한번 떠올려 보세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결국에 복지국가 원리의 실현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잘못된 설명이죠. 특히 어떤 부분? 복지국가의 원리는 언제?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선지가 돼서 2번에 옳은 것은, 적절한 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우리 3번도 정답 자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여러분이 띠용 물음표가 올라왔던 1번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우리 기본권 A, B가 기본권의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이거 의외로 꽤 많은 수험생들이 재판이라는 단어에 몰두해서 늘 풀었듯이 재판 청구권, A 청구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B가 재판 청구권과 연결되어 있는 청구권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고의 흐름을 조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닫아놓지 말고요. 여러분이 다른 단서 조항도 다 활용을 해보세요. 다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요기죠.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세무 법률의 해당 조항은 국민의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대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재판을 해야 돼. 재판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관련된 집단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서 A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게 된대요. 무엇과 연결될까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연결되는 A는 자유권이 되겠죠. 자,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동그라미 법률의 해당 조항은 여기가 포인트죠. 국민의 재판에 대한 불복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 결국에 재판 청구권과 연결시킬 수 있는 B는 청구권이 되겠죠. A는 자유권, B는 청구권 생각해 주시면서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은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유권은 대표적으로 천부인권적 성격의 권리죠. 1번 잘못된 선지.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 조건이 되는 본질적 권리. 본질적 권리인데 다른 기본권 보장의 베이스가 되는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권리 무엇입니까? 바로 평등권에 대한 설명이죠. 2번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은 청구권과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아니죠.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경시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권은 자유권과 달리 국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부분, 국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청구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청구권 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여기서도 조금 물음표 살짝 떠오른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절차적 권리를 보고 쉽게 정답을 맞춘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꼼꼼하게 읽은 친구들은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 아 이거 뭔가 약간 애매한데? 라는 친구들은요. 청구권 워딩 다시 한 번만 살펴보세요. 청구권은요. 국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또는 국가나 타인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국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죠. 자, 우리 5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모두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받아온 권리이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특히 청구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1페이지 1면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발문 보니까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찾는 문제였네요. 한번 같이 볼게요. A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이거 푸는 친구들이 첫 번째 문장부터 또 물음표가 띠링 올라서 A 뭐지? A 약간 애매해? 뭘까? 그럴 땐 빨리 B로 넘어가 봐요. B에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요 공약을 내세운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 공약을 내세운 주체는 정당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발표 자료에서 A는 신종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B의 정책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대요. 자 이제 우리 C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포인트가 바로 있습니다. 여기에요. 소상공인들로 조직된 C는 B를 방문하여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C는 이익집단이 되겠죠. A는 시민단체가 될 겁니다. 우리 A, B, C 이렇게 정했으면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의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한다? 시민단체가요? 아니죠.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정치참여 집단이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에다가 체크한 수험생들 있을 겁니다. 체크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왜? 앞에까지 보고 뭔가 뒤에 대충 읽고 정당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안을 발의한다. 자, 어떤 부분이 잘못됐어요? 여기요. 법률안을 발의한다. 여기가 잘못됐죠. 자, 우리 법률안을 발의해요. 결국에 법률안, 의안을 제출하는 주체는 누가 돼요? 주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뭐 때에 따라서 정부도 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국회의원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정당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주체가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C가 아니라 B, 정당이 되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수능 평가원 학평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던 기출선지입니다. 여기 체크할게요. 대의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하였다. 대의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등등의 선지. 대의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되겠죠? 따라서 C와 달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은 시민단체 이익집단과 달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끝까지 다 옳은 선지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5번의 정답 옳은 것은 5번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 뒷페이지 2면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여러분 시간 정말 여기서 많이 쏟은 문제가 딱 등장하게 됐죠. 1번부터 5번까지 시간 안배 잘해서 풀었는데 뒷페이지 딱 넘기니까 타임어택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이 부분 킬러 문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도 자체는 높지 않지만 시간이 걸려서요. 뒤에 있는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을지의 관건이 6번에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는요. 감사원, 국회, 대통령 중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전형적으로 시간 오래 걸리는 스타일의 문제죠. 가나 나가 다 비어있는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럴 땐 바로 선지부터 가에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까가 들어간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유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바로
국회가 되겠죠. 이 경우에 나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 볼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권한이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죠. 왜요?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를 질문을 통해서 A가 국회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해놨었죠. 자, 그렇다면은 뒤에 있는 요 질문에 대해서도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파악하면 되잖아요.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을 갖고 있죠. 다시 한번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 3인의 선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권한이 있습니까? 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까가 들어가면 그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는 국가기관 둘,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국가기관 하나. 자, 이 뜻은요. 결국에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국민이 쉬운 설명으로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구성원을 뽑았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국민에 의해서 직접,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은 유일한 국가기관은 감사원이 되겠죠. A와 B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제 다에 한번 넣어볼게요.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 검사의 권한을 가집니까? 네, 세입, 세출, 결산, 검사의 권한을 갖습니다. 누가? 감사원이. 오케이. 그래서 니은 옳은 선지가 되는 거겠죠.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이번에는 넣어볼게요. 법률안 제의 요구권이 있으니까 법률안 환부 거부,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국가기관 중에 대통령만 갖고 있는 권한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나의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까가 들어간대요. 나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권한이 들어간다면 A는 대통령, B는 국회가 되는 거겠죠. 그럼 나머지 C는 감사원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나머지 내용 한번 볼게요. B의 장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죠. 즉 우리 A, B, C 중에 정확한 설명으로는 감사원 장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뭐 A, B, C 중에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대통령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B의 장은 아니라는 거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넣어볼게요.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가 들어가면은 네,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국회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다에 들어갈 질문입니다. 여기입니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합니까? 직무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시행하는 국가기관은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C는 A, B, C 중에 감사원이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그럼 나머지 B는 대통령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A, B, C를요 단서 조항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마저 볼게요.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옳은 설명 되셨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2번이 됩니다.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시간이 조금 걸렸었던 6번 문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봤고요. 6번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한 친구들이 7번, 8번, 9번으로 갈수록 좀 조급한 마음으로 풀었을 거예요.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살펴볼게요. 갑은 자신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여기 조금 우리 아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나왔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의 법정 최고형이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기본권을 구제받고자 했대요. 자, 우리 갑은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신청을 어디에다가 했을까요? 해당 법원에다가 했겠죠. 그럼 법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어디에다가 했을까요? 어느 국가기관에다가 했을까요? 바로 헌법재판소에다가 했겠죠. 자, 만약에 갑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죠.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까?
아니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헌재에 가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거를 통해서 해당 법률 조항이 무효가 되는 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주 나왔던 내용이죠. 법원은 갑의 신청 없이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배운 표현으로는 무엇으로? 신청 없이도, 재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권한으로, 그렇죠? 위헌법률 심판, 이 권한으로 누구를 견제할 수 있는 겁니까?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거죠. 즉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 바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거죠. 니은에 의한. 따라서 3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7번의 3번 선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선생님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국가기관 간 견제와 감시 권한 꼭 나올 수 있다고요. 이렇게 선지로도 등장할 수 있지만 이제 다음 실전인 수능에서는 아예 단독 문제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언급되었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일단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죠.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요, 항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청구하는 헌법소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모두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심급 제도를 두고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우리 법원에서는 뭐 심급 제도를 두고 있다. 옳은 설명이 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심급 제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7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됩니다. 뭐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번은요, 형사 절차와 관련되었던 문제인데 이거를 쉽게 풀었던 친구들도 있고요. 단어 하나가 조금 바뀌었다기보다 자주는 등장하지 않았던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왔다고 막 당황해서 이게 틀린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우리 형사 절차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을지라도 특히 뭐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원칙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나 아는 부분인데 틀렸어. 왜 틀렸을까를 꼭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부분 아는데 나 이 제도 뭔지 알아. 그래도 틀렸다라는 건 뭐다? 빈틈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메꾸셔야 되는 겁니다. 볼게요. 갑은 을에 대한 상해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중 구속수사 이전에 갑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결국에 같은 뜻으로 뭐죠? 같은 용어로는 영장 실질 심사가 되겠죠. 자, 우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신문한 다음에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였죠. 따라서 구속수사 단계 이전에 갑이 이렇게 이런 제도들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우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1번은 잘못된 선지.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이 선생님이 말한 그거야. 여러분 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막 교과서에서도 너무 자주 나오는 워딩이고 우리 수능 특강 교재, 수능 완성 교재에도 너무너무 자주 나왔던 선지죠. 재판 당사자. 재판 당사자가 소송 당사자라고만 나온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나 소송 당사자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요. 라고 막 6번 문제 풀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조금 이렇게 당황한 마음에 헷갈렸을 텐데 읽어볼게요. 기소되었어요. 기소로 인해서 이제 무엇이 시작됩니까? 우리 공판 단계라고 하는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는 형사재판 단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검사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재판 당사자 누군데요? 검사와 피고인. 따라서 2번 옳은 설명이 되겠죠. 되셨어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단계에 이르러서야 재판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갑은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잘못된 설명이죠. 진술거부권 시점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수사 단계부터.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서요.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리을 시점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이 무죄 판결 시점에 구금되어 있어야만 한다가 잘못된 설명이에요. 다시 갑이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리을 시점에 구금되어 있어야만 한다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반드시 그 판결되는 시점에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구금되었었던 물론 판결 당시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여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구금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이후에 무죄 판결 이후에 을은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우리 을이 지금 누구예요? 갑은 을에 대한 상해행위. 을은 뭐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배상 명령 제도가 뭔데요? 상해죄 등 일정한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잖아요. 따라서 배상 명령 제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번이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우리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을 풀고 막 8번에서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막 힘들게 썼던 여러분은 잠시 살짝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정치 참여 방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다라 모두 다 정치 참여 방법이래요. 가는 나와 달리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죠. 옳은 설명. 나는 뭔데요? 선거, 개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라와 달리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나와 라 모두겠죠. 나와 라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 잘못된 설명. 디귿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정책 제안인데 여기가 포인트죠. 온라인 정책 제안이에요. 즉 가상 공간에서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나요? 다는 전자민주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다는 가나라에 비해서 시공간 제약이 적어서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에 기여할 수 있죠. 따라서 디귿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디귿도 옳은 설명, 앞에 기억도 옳은 설명. 자,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가나다와 달리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잘못된 설명이죠. 정치 참여 방법 가나다라 모두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 살펴보니까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이라고 콕 집어서 나와 있네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이라고 콕 집어서 나와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라는 점을 통해서 A는 어떤 수정 원칙이다?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었죠? B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거 어떤 수정 원칙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무과실 책임의 원칙. 자, 이제 우리 마지막 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된다. 바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ABC를 찾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았죠. 밑에 있는 기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법률 관계를 형성할 때 국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법률 관계를 형성할 때 국가의 간섭 없이 자기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A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수정 보완된 계약 공정의 원칙이겠죠. 그래서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니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임대 건물의 하자로 인한 행인의 부상에 대하여 임차인과 달리 건물 소유자가 면책되지 않는 것은 되게 길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부분 예를 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특수불법행위 유형 중에 무엇에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인데 조금 더 정확히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임차인과 달리 건물 소유자가 면책되지 않는 것. 아, 그럼 이 중에서도 원래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책임지고 점유자가 공작물 등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2차적으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요,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되고 소유자에게 넘어온 상태입니다. 자, 이때 소유자는 책임이 면제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때 소유자가 지는 책임, 이게 바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거였죠. 이거 선생님이 연계교재할 때 엄청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수정된 민법의 기본 원칙 할 때 뒷부분하고 막 연결시켜서 설명했던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의하면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에 의하면 소유권은 사유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가 되겠죠. 뭐 문장 그 자체로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디귿도 옳은 설명.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왔는데 또 최근에는 잘 안 보였었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자주 나왔던 선지였죠.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는 ABC로 인해서 현대사법관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죠.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뿐만이 아니라 ABC 모두 다 적용되는 거죠. ABC는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수정 보완이니까. 따라서 리을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 됩니다. 뭐 10번 문제도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11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 아, 드디어 나왔네요. 미성년자와의 계약.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던 갑은 나이를 보니까 지금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거죠. 법정 대리인의 을에게 자전거 구매 허락을 받고,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받았대요. 그리고 병이 운영하는 자전거 대리점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이 병에게 을의 동의서를 제시하고, 을은 법정 대리인이었죠.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시했대요.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선택하자 병은 브랜드를 속여 가격을 높여서 불렀대요. 갑은 구입하기로 했대요. 병은 갑에게 여행 출발 전날까지 자전거를 배달해줄게요 라고 약속했지만 병의 실수로 자전거가 배달되지 못해 갑은 여행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갑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 되죠. 왜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병은 브랜드를 속여 가격을 높였다. 즉 상대방의 사기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이다? 취소 가능한 경우이다.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 요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선생님 여백에다가 적을 건데요. 같이 속임수, 사기와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속임수, 협박,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취소 가능한 경우에 들어간다. 강요. 조금 더 정확히는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한 경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한 경우이다. 이거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수능특강 교재에 계약과 관련된 파트에서 정말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요거 헷갈린 친구들은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되셨나요? 따라서 일단 기억은 옳은 설명.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병은요, 내가 여행 출발 전날까지 자전거를 배달해줄게 라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됐어요. 그것도 누구의 실수로? 병의 실수로. 결국에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니은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귿 매우 선생님이 정말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기랑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계약을 할 때 을은요, 일단
갑은요, 을의 허락을 받았고요. 을의 동의서까지 제시했어요. 자, 이 뜻은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다시 한 번 더.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도 제시했어요.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법적 사고력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 행위를 한 경우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즉 법정 대리인이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요? 쉬운 설명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법률 행위를 했어.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워딩으로 보다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이다.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갑에게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일단 리을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거는 요로모로 따져봐도 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요. 무엇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해. 무엇을 확실하게 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할 건지 혹은 유효로 할 건지예요. 다시 한 번 더.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면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일단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와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다른 걸 다 차지하더라도 많은 수험생들 아마 제대로 이렇게 정답을 찾은 친구들, 리을이 아니라고 풀었던 수험생들은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이것도 함정으로 많이 나왔던 거죠.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하는 거였죠. 정확히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건지 아닐지를 확답해라고 하는 거였죠. 즉 여러모로 따져보더라도 어쨌거나 리을은 잘못된 선지가 되겠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 됩니다. 뭐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해서 채무 불이행 문제도 나오기는 했지만 많이 까다롭진 않았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공부가 조금 덜 되어 있더라면 어려웠겠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연계교재도 같이 정리를 하고 좀 문제를 풀었더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우리 11번까지 한번 풀어보았고요. 이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특수 불법행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죠. A는 출장을 가면서 자신의 애완견을 B가 운영하는 애견 호텔에 맡겼대요. B가 A의 애완견과 산책하던 중 실수로 목줄을 놓친 사이에 애완견이 행인 C의 다리를 물었고 C가 애완견을 걷어차서 다치게 했대요. 일단 기억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B는 애완견을 다치게 하진 않았으므로 그래, 애완견을 다치게 한 건, 애완견을 걷어찬 건 C니까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해보고 한번 계속 보자. A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B는요, A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왜요? A와 B는 지금 어떤 계약을 맺은 거예요? A는 출장을 가면서 우리 멍멍이를 잘 돌봐주세요 라고 B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B는 뭐 애견 호텔에 맡기는 그 비용을 받고 네,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지금 계약의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했습니까? 아니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했죠. 따르지 않았죠.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B는요. B는 A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기억,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밑에 위에 있는 상황 같이 보도록 할게요. C에 대한 B의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A는 C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누구 다리를 앙 물은 거예요? 애완견이 행인 C의 다리를 앙 물었죠. B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되는 겁니까? 동물의 점유자,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B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A는 누가 돼요? 동물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동물의 소유자는 C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특수불법행위 책임 뭐 있어요?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죠. 점유자 책임이지 우리 특수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그 민법의 조항에 소유자와 관련된 거는 뭐 따로 우리가 찾아볼 순 없죠. 특수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대한 갑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갑이 망을 보는 사이에 을과 병이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정 소유의 수입차에 올라가 장난을 쳐서 2천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대요. 정에 대한 갑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을과 병은 정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디귿 옳은 설명이 되겠죠. 우리가 나이로 따져보더라도 을과 병은 정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겠죠. 따라서 디귿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대한 을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래요. 을의 법정 대리인은 정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죠. 어떤 거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법정 대리인, 즉 이를테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과 같은 상황 충분히 등장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리을은 잘못된 설명이 돼서 12번에 옳은 것은 몇 번이 됩니까?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된 문제 또 등장했습니다. 갑은 을과의 말다툼 끝에 을을 밀쳐서 부상을 입혔고요. 이에 을은 갑을 고소하였대요. 우리 고소에 밑줄 쳐서 있었던 거 6월 평가원 때도 고소에 밑줄 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고소에 밑줄이 또 쳐 있습니다. 1번 볼게요. 고소는 을이 법원에 피해자가 법원에 갑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야 라고 1번에 동그라미 한 수험생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잘못된 설명이에요. 선생님 어디가 잘못됐어요? 선생님 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알아요. 고소는요 피해자나 뭐 그 이해관계인이 하는 거고요. 고발은 완전 제3자가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요? 여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고소는요, 수사 개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고소, 고발 어디다 하는 거다? 수사기관에다가. 선생님 이곳까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수능특강 교재에 형사 절차의 흐름에서 맨 첫 번째 그 형사 절차 페이지에서 오른쪽, 왼쪽 하여튼 그 날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수사기관에 하는 거다라고. 자, 만약에 틀렸다. 구모라서 다행이다 외치면서 법원이 아니라 뭐다? 수사기관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니은이에요. 어디? 여기 있다. 이거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연계교재에서는 꽤 나왔었는데 이게 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에선 잘 기출이 안 됐었어요. 평가원 단위에서는 이제 평가원 단위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기소유예와 관련된 개념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은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행해질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상황? 기소유예의 상황. 기소유예가 뭔데요? 피의 사실이 인정돼요. 진짜 쉬운 설명으로는 누가 봐도 잘못했어. 공소할 수도 있어. 기소할 수도 있어. 공소 제기할 수도 있어. 하지만 범행 동기, 연령, 주변 환경 등등등등을 정상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그때는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다? 바로 기소유예와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월 평가원에서 기소유예와 관련된 선지가 등장했고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부분이 형사보상 청구권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특히 형사보상 청구에서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미결 구금되었던 피의자. 자, 이제 여러분이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는요. 이 부분이에요.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같이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평가원 단위의 시험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 단계에서는요, 재범의 위험성이 크더라도 형벌 이외의 보완 처분 부과할 수 있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틀린 친구들은요, 진짜 꼼꼼히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꼼꼼히 이 부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선고 단계에서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관이 경과한 때 형 선고의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였죠. 자, 우리 4번 문제 틀린 수험생들 이렇게 꼭 해주세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종이에다 꼭 써보세요. 여백에다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 꼭 쓰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효력까지를 여러분이 꼭 비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집행 단계에서 갑은 형기 만료 이전이라도 보석 결정이 아니라 가석방에 의해서 석방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보석이 뭔데요? 보석금 납부를 조건으로 누가 갇혀 있는 거를 조금 정지하는 거예요.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다시 한번. 보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결국에 이 보석제도는 원칙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형사재판 단계에서 적용되는 거였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시점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13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고요. 자, 우리 13번 어려웠던 친구들은 어디 기억해야 된다? 13번에 1번 고소고발 수사기관에다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도요, 많이 틀렸어요. 14번을 많이 어려워했었는데요. 이거 약간 법적 사고력이 아주 조금 필요해요. 약간 아주 조금의 법적 사고력, 그리고 아주 많은 정확한 개념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요,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고 이듬해 을이 A를 출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갑과 을은 소송을 통하여 이혼하였고 A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을이 행사하기로 했대요.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1번, 가에서 갑은 을이 혼인 전에 형성한 을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1번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개념 뭐죠? 부부별산제입니다. 자, 우리 부부별산제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 부부는요, 각자의 재산을 따로 별도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소유, 관리,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부는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소유, 관리, 처분할 수 있어요. 그때 재산의 범주는 어떻게 들어간다? 혼인 전에 모은 재산, 혼인 전에 본인이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뭐라고요? 혼인 중에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그리고 혼인 전 각자 모은 재산은 각자 소유, 관리, 처분한다라고 하는 거. 되셨나요? 근데 지금 잘 봐. 혼인 전에 형성한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갑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우리 요거 헷갈렸던 친구들은 부부별산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의 소송은, 소송을 통해서 이혼했대요. 이때 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3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죠. 이거는요, 가사사건과 관련된 재판이죠. 가사사건과 관련된 재판도 3심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는 그 밑에 있는 내용이니까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읽어볼게요. 을은 병을 만나 혼인의 실질적 요건만 갖추고 공동생활을 했다라는 점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혼 관계다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사실혼 관계에서 B를 출산하였다. 이때 B는 뭐다?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이제부터 정확한 법적 사고력과 법적 개념이 같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때 병이 B를 인지했대요. 인지가 뭡니까?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식으로 나름 쉬운 표현으로는 인정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 인지 정확한 표현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 친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 친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친자 관계가 뭔데요? 이제부터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다의 상황 살펴볼게요. 지금 을과 병은요, 사실혼 관계예요. 사실혼 관계에서 나온 B는요, 혼인 외의 출생자예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 인지 절차를 거쳤다. 오케이, 친자 관계가 형성되었다. 친자 관계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 관계를 의미한다. 3번 봅니다. 다에서 B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지만 옳은 설명. 병은 B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옳은 설명. 됐죠. 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중간 과정. 인지 절차를 거쳤으니까. 인지 절차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법률 관계가 형성되었으니까. 병과 B가. 되셨나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3번을요, 여러분이 끊어서 생각을 해주세요. 왜 3번이 정답이 되는 건지. 혼인 외의 출생자도 맞아요. 그리고 친권을 왜 행사할 수 있는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었으니까. 뭐 때문에? 인지 절차 때문에. 되셨죠? 자, 이제 우리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상황이에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한 상황입니다. 라로 인해서 갑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아니죠. 갑과 A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친양자 입양 제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갈게요. 병은 출장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을과 B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잘못된 설명이죠. 정확히는 을 상속인의 자격이 될 수 없죠. 왜요?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부의 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4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인지 절차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인지 절차를 통해서 무엇이 형성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친자관계. 근데 이 친자관계의 의미를 여러분이 한 단계도 뛰어넘지 못한다면은 3번 문제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친자관계보다 부모와 자식의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갑, 지구온난화는 국제사회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의무와 이행 방안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제환경 협약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라는 점을 통해서 갑은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우리 찾아볼 수 있죠. 반면에 을은요, 강대국이 자국의 산업보호와 협약의 불공정성을 명분으로 국제협약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협약도 실효성은 낮고 새로운 국제협약의 도출도 불가능합니다. 현실주의 관점이 되는 거죠. 들어가 볼게요. 갑의 관점은 도덕적 규범에 따른 외교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기억 옳은 설명. 자유주의 관점과 연결시키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연결시킬 수 있었던 선지. 니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제연합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갖는 것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반영된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갖는 것은 보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반영되었다. 따라서 현실주의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겠죠. 니은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관점은요, 자유주의 관점은요, 집단안보체제를 평화실현 방안으로 얘기하죠. 따라서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디귿과 연결시키기 어렵습니다.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국가 간 힘의 균형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전쟁 억제가 가능하다라고 본다. 힘의 균형, 세력 균형. 기억나시죠? 따라서 리을 옳은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어렵지 않게 평이하게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가 A에 해당해야 됩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우선 해당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구성 요건은요,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을 법률에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구성 요건은요,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이제부터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들로 넘어갑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원리 중에 B에 반하게 됩니다.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중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겠죠. 죄형 법정주의의 또 다른 구체적인 원리인 C는요, 관련 사안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유사한 사안을 규정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이 되겠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건의 유형화를 통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구현된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정답 1번. 자, 우리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서 또 물음표 띄어 올라온 친구들은요, 보장적 기능 여백에다가 쓰고 또 빈틈 메웁니다. 보장적 기능이 뭔데요? 형벌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해서 자의적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구성 요건의 유형화를 통해서 형법의 보장적 기능, 형벌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 보장적 기능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자의적인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따라서 1번 옳은 설명이 돼서 정답 1번 됩니다. 2번 볼게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요, 심신상실자의 행위라도 범죄가 돼요? 아니죠.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고 위법성에도 해당이 됐는데 심신상실자다. 책임이 조각되어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들어가 볼게요. 명확성 원칙은요, 형벌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모두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들어갈게요. C는 B와 달리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 보세요. 명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은 입법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되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C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우리 실질적 의미의 형법 또 물음표 띄웅 올라온 친구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뭐였죠? 이름이 형법인 거. 진짜 쉽게 말해서 명칭이 형법인 거.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명칭이 형법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그 법의 이름이 형법이라는 이름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범죄와 형벌 등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거죠.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법.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6번에 옳은 것은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로자의 권리 중에서도 조금은 생소한 유형이었는데 사실은 어렵진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근로자 권리와 관련된 구제 절차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에 속했습니다. 내무의료회사 노동조합은요, 단체 교섭권을 행사해서 근로 조건에 관해 사용자 측과 교섭을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단체 교섭권을 가진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단체 교섭권이 뭔데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과 관련돼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앞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 측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했대요. 자, 우리 17번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다음은 최근 사용자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갑을병. 이해되셨어요? 사용자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갑을병에게 그 상황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구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근로관계 종료 사안은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다. 갑 한번 살펴볼게요.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까? 네.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까? 네. 여기가 포인트죠. 자, 우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당연히 거쳤겠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거쳤어요. 그 이후에 뭔가 막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거쳤어요.
거쳤어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겠죠. 되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17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우리 3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은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은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거쳤고요. 그리고 둘 다 법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거 뭐였죠? 중요한 거 별개다. 다시 한 번 더,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는 별개다. 둘 다를 모두 다 거치기는 했지만 우리가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까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병과 달리 사용자에 의해서 정당한 근로삼권 행사가 침해되었다. 우리 4번, 5번 그냥 같이 볼게요. 갑을 병의 지금 차이점,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 뭡니까?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아니었는지죠. 지금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에 의해서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점은요. 결국에 갑과 병은 무엇에 해당하는 거다?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 단계 유추할 수 있었죠. 다시, 갑과 을은요, 병과 달리 사용자에 의해 정당한 근로삼권 행사가 침해되었다. 잘못된 설명이죠. 조금 더 정확히는 갑과 병이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도 같은 이유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갑을 병의 해고에 대해서 내무의료회사 노동조합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죠?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죠. 지금 부당 노동 행위와 연결시킬 수 있는 해고는요, 갑과 병의 해고와 연결되는 거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에 대해서 17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뭐 구제 절차를 찾는 문제 중에서도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지만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요. 정부 형태 문제였는데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우리 연계교재 중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나왔었는데 갑, 을, 병, 구 네 나라가 나오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한번 연립내각이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표로 등장했던 문제들, 그 문제들과 약간은 유사하지만 오히려 연계교재 문제보다는 난이도 자체는 좀 평이한 편입니다.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합니다.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이 뿅 튀어나온다. 을국과 정국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반면에 갑국과 병국은 대통령제가 되겠죠. 자, 이제 차이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갑국은 여대 야소의 상황이 되겠죠. 그런 네,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을국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단독 내각이 형성될 겁니다. 자, 이제 병국과 정국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즉,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병국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여소야대와 연결될 거고요. 정국의 경우에는 연립내각의 상황과 연결될 겁니다.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이다 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제와 관련된 설명이죠. 갑국과 달리 을국은 잘못된 설명이죠. 대통령제는 갑국이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권력이 의회의 신임을 받는 동안에만 유지된다. 의회의 신임에 따라서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의원 내각제가 되겠죠. 행정 권력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지금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는 설명은 을국이겠죠. 을국과 달리 병국이 아니라.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우리 무엇 떠올리셔야
떠올려야 됩니까? 구름다리 빨리 떠올려 보면 되겠죠. 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가 되겠죠. 병국과 달리 전국은 의회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정답. 18번의 정답 4번 끝. 끝. 4번, 5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재개정이 용이할 것이다. 갑국에 비해서 병국은 아니죠. 병국은 여소야대의 상황. 행정부 둘 다 대통령제이지만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더 행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재개정이 어렵겠죠? 4번 잘못된 상황이 됩니다. 설명.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내각이 구성되는 거는 지금 어느 경우입니까? 전국과 관련된 상황이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8번의 정답은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3번이다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모 때는요. 선생님이 총평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개념과 관련된 부분이 어렵게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단원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단원이 있었어요. 자, 우리 그렇지 않은 단원의 대표적인 단원이 6단원입니다. 국제관계와 관련된 단어들. 우리 국제관계와 관련된 단원들도요. 정말 꼼꼼하게 물어보려면 얼마든지 꼼꼼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엔 다소 조금 평이한 편이었어요. 그건 또 상대적으로 무엇을 의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수능에서 국제관계와 관련된 걸 이번에 꼼꼼하게 내볼게 라고 하는 거를 나름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19번 한번 볼게요. 국제법의 법원 A, B와 관련된 겁니다. 아예 단서 조항에 주어졌네요. 국제관습법과 조약. A와 B는 별도의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 별개의 법원이지만 양자의 성립과 적용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미 존재하는 B의 내용을 명문화하려는 목적으로.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이미 존재하는 B의 내용을 명문화하려고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B는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국제관습법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를 유추하기 어려웠어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나와 있어요. A가 탄생하는 경우도 있고 형성 중이던 B가 A의 탄생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확립되기도 한다. 선생님 여기서는 조금 애매해요. 그럼 옆에 있는 부분 한번, 밑에 있는 부분 읽어볼게요. 포인트 나오네. A는 이를 승인한 당사국에 대하여만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만 그 내용이 국제사회에서 절대다수 국가의 호응을 얻는다면 B로 발전해 B 당사국에게도 법적 구속력, 포괄적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 확실하게 B는 국제관습법, A는 조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찾을 수 있었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정답. 이건 문장 그 자체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A는 국가 간의 합의이므로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는 체결할 수 없다. 이거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우리 조약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도 체결할 수 있다. 양자조약만 있다? 아니다. 다자조약도 있다. 라고 하는 점 선생님이 같이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국가 간의 합의이므로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할 수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조약 체결의 주체는 누구도 될 수 있다. 국제기구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습법은요. 국제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죠. 두 가지가 and로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는 거는 조약과 국제관습법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 되겠죠. 4번 잘못된 설명.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와 달리 그 내용과 성립 시기가 분명하다라는 특징이 있다. 내용과 성립 시기가 분명한 것은 어느 국제법의 법원에 더 가까울까요? 바로 조약에 더 가깝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는요. 선거 결과 분석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이 20번 문제 자체는 어땠어요?
평이했어요. 선거 결과 분석치고는 정말 알죠, 여러분? 정말 기출 몇 번 풀어본 친구들 알죠? 지금까지 나왔던 선생님은 전통적인 어려운 문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전통적인 문제에 비해서는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앞에서 좀 개념이 많이 흔들렸던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20번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의 의회의원 정수는 5명이다. 현재 갑국은 5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자 1인을 의원으로 선출하고 있대요. 다시 한번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자 1인을 의원으로 선출하고 있대요. 그러나 차기 선거를 앞두고 의원 정수는 5명으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선거구제인 이것으로 변경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고자 한대요. 자, 얘들아, 선거구제가 의미하는 게 뭔데? 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의 수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의 수를 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행은요, 선거구마다 한 명을 대표로 선출해요. 그 뜻은 현행은 선거구제 중에서도 소선거구제에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소선거구제인 선거구제를요, 우리 선거구제에 따르면은요, 이렇게 바꾼대요. 전국적 수준의 하나의 선거구에서 5명의 의원을 선출한대요. 다시 한번 선거구제는 뭐다? 어떻게 나눌 수 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지에 따라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지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지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한다라는 점을 통해서 선거구제로 연결시킨다면 중대선거구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각 정당에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 결정 방식으로는 비례대표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표는요, 현행 선거제도에서 실시된 갑국의 의회의원 선거 결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은 A, B, C, D 4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하고요. 전체 유권자 수는 2,000명이래요. 그 말은요, 득표 결과 합계가 2,000표인데 전체 유권자 수 2,000명이다. 모두 다 투표에 참여했고 무효표는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다시, 우리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했어요. 현행에서는 즉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을 선출했던 구조가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결국에 현행에서는 A당 몇 석? 3석, B당 2석, C당, D당은 1석도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개편안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방법이에요. 대표 선출 방식에 의해서 정당 득표율의 의석수를 곱해서 산출된 정수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는 거. 자, 일단 정말 친절하게 합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각 정당의 득표율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0표 중에 630표를 얻은 A당의 득표율은 31.5%가 되겠죠. B당은 40.5%, C당은 23%, D당은 5%가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의원 정수 5석에다가 각각의 득표율을 곱해서 일단은 그 수를 우리가 적어봐야 되는 거죠. 자, 이 둘을 곱해서 적어보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각각 1.575. B당의 경우에는 2.025 그냥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다 적자. C당의 경우에는 1.15. 마지막 D당의 경우에는 0.25가 나옵니다. 우리 많이 했던 그 방식이에요. 산출된 수 나왔습니다.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배분하고 지금 잔여 의석 몇 석 남게 됩니까? 잔여 의석 1석 남게 되는 거죠. 5석 중에 4석은 이미 배분이 됐으니까. 잔여 의석 1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한다. 즉 A당에게 1석 더 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끝!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나에 비해 군소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오히려 나가 군소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더 높게 됩니다. 1번 잘못된 설명.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당은 선거제도가 개편되는 경우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현행보다 불리하죠. 현행은 3석 개편되면
두석이니까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당은 현행 선거제도의 의석수와 개편 이후의 선거 의석수가 동일하다. 몇 석으로? 2석으로. 3번이 정답. 저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당은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현행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우리 현행은요. C당의 경우에 득표율 23%예요. 하지만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죠. 반면에 개편이 된다면요. C당은 득표율 23%에 이제 의석 한 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의석률은 20%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거 아니겠죠?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우리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당은 현행 선거제도에서 과소대표되었지만 개편 이후에 과대대표된다. 이거 빠르게 풀 수 있죠. D당은요. 현행과 개편안 모두 의석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9월 모의고사 20문제 모두 다 쭉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총평에서 계속 언급하고 문제를 풀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세세하게 하나씩 짚어나가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 평가원이 우리에게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우린 그 시그널 받아서 이제 실전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